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북한의 개별 관광 추진 문제를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북한 관광 재개 카드가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회의가 이번에도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지만 아직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틀간의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무역 갈등을 빚은 지 18개월 만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단계 협상을 곧바로 시작하다며 2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무역 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 독립을 침해한 사례로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 씨가 12시간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의혹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지난 6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호전됐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 먼저 방금 들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본청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관련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에도 울산 경찰들의 수사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전달했고 청와대가 이를 경찰청에 이첩하면서 울산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김 전 시장 주변에 비위 첩보를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시절 국회의장을 지낸 김영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총선 후보자 모집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영호 전 의장이 결국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최종 낙점했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5선을 한 이 김 전 의장은 한나라당 시절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등을 지냈고 현재는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원칙과 소신의 국회를 이끌었다며 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지역 12곳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 1곳까지 모두 13곳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서 이들 13곳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자 공모 일정을 확정합니다. 후보자 모집 지역구는 230여 곳 정도로 오는 20일부터 설 연휴 이후인 28일까지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결국 직접 사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결과적으로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된 것이 아니며 무의식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제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천적 장애인은 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보다 의지가 약하다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총선이 90일 남은 상황에서 자칫 선거 악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4.15 총선을 겨냥한 이 부동산 공약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골자는 서울 도심과 일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풀어서 이 주택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의 완급 조절로 이 세의 부담을 줄이고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사실상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집값 억제 정책을 전면 무효화하겠다는 것으로 이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야권 통합 그리고 정계 개편 관련해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귀국 날짜가 지금 19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목요일에 귀국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음 주 일요일에 귀국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해외로 떠났던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는 19일 미국에서 귀국하는 건데요. 최근 안 전 대표는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이 정계 복귀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 안 전 대표의 귀국으로 제3지대 정계 개편 논의도 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안철수계 의원들이 소속된 이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에 나설지 이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이 안 전 대표가 아직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이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은 안 전 대표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과 개혁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안 전 대표 복귀를 앞두고 야권 통합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며 어느 정치 세력이라 하더라도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다면 이 창조적으로 제3지대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만 방송법 제정 이후 편성에 간섭해 방송 독립을 침해한 사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줘서 송구하다며 사과했고 대법 판단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에서도 이정현 의원의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 유죄로 판단을 했군요. 네, 대법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방송 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은 지난 1987년 제정됐는데요. 방송법상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나온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방송 편성 간섭에 대해 원심에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도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위반죄가 확정된 첫 사례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해경 등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김 전 국장에게 특정 뉴스 보도를 중단하거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 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며 방송법 위반 처벌을 처음 적용하는 판결의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정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자신의 사례를 참고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 지 18개월 만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치적으로 부각하고 나섰지만
2단계 협상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어 중국 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협상 끝에 서명한 1단계 무역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우리 돈 231조 7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선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부각시켰습니다. This is a very important and remarkable occasion. Today we take a momentous step, one that has never been taken before with China, toward a future of fair and reciprocal trade as we sign phase one of the historic trade dea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3단계 협상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단계 무역 협상이 끝나면 무역 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합의는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차기 협상의 첫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승입니다.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문제를 일단락 지은 데 이어서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장.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매우 좋은 친구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크게 돕고 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They have been very, very helpful with respect to Kim Jong-un, who has 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이어 고차원 방정식처럼 얽혀 있는 미중 무역과 북미 비핵화 협상 상황을 빗댄 듯 체스 게임이란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And it's all a very, very beautiful game of chess or game of poker, or I can't use the word checkers because it's far greater than any checker game that I've ever seen. 오찬장에서도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working very closely together on North Korea. And as I said inside, it's like a world-class chess match or poker match. 앞서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 문제는 중국의 도움 없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무역 합의를 일단락 지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 자제와 협상 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읽힙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으면 다시금 무역 카드를 흔들겠다는 포석으로도 보입니다. 전날 미 재무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련 중국 숙박시설을 제재하며 압박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북한의 대화 재개를 제안한 사실을 공개한 미국,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를 단단히 하며 꼼짝 않는 북한을 움직여보라고 촉구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관련해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이 미국 측의 의사를 타진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러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미국 측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 본부장은 금강산 관광 등 북한 개별 관광이 유엔 안보리 제재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동맹국들과 공조 측면에서 여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기회에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공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제를 하고 또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허심탄회하게 서로 간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추진 의사를 내비친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강경화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같은 뜻을 전달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 없는 부분과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며 남북 협력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대북 대응에 있어 한미는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존중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안 해도 되고 협의도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재태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 틀을 존중하는 내에서 우리가 여지를 찾아보는 그런 식으로 노력이기 때문에 이 본부장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관광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얼마만큼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표단은 이틀 동안 제임스 드하트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회의하면서 공감대를 넓혔지만 입장 차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측은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잇따르고 있는 폐렴이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많고 또 올림픽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일본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우리 주변 국가 문제라서 더 민감하게 다가오는데 일본 폐렴 환자 역시 중국 방문 기록이 있는 남성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 환자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남성에게서 중국 우한과 마찬가지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 국적의 30대로 지인을 만나기 위해 우한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 남쪽인 가나가와현에 사는 이 남성은 중국 우한을 방문했을 때인 지난 3일 열이 많이 났고 6일에 일본에 귀국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호전돼 어제 퇴원했습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이 남성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우한에서 확인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이번 폐렴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우한의 수산시장에는 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이 남성이 우한 현지에서 폐렴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파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한에서 확산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하자 총리실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 수집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역당국은 중국 춘제를 맞아 다음 주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일본을 찾을 것으로 보여 공항과 항만에서의 대책을 강화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사람과 사람과의 전염을 배제할 수 없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기 활성화 목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과거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12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성폭행 의혹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어떤 자료들이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 이 출석 당시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 측은 비공개 출석을 원했는데 끝내는 이 공개 출석이 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경찰이 김건모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김건모 씨가 경찰에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취재진은 월요일부터 강남경찰서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소환 날짜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면서 취재진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화요일이었던 그제 경찰서 안팎에서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김건모가 온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어제 취재진은 경찰서 1층 출입구는 물론이고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모두 4개 층 모두를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10시 20분쯤 변호인단과 함께 청사로 들어오는 김 씨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하 3층 직원 전용 주차장까지 내려와서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공개 출석을 원했지만 여의치 않자 가장 아래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모 씨는 앞서 말했듯이 12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이 시간 동안에 핵심적으로 들여다본 대목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네, 지난 8일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내비게이션 GPS 기록을 확보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2016년 8월 당시 김 씨의 행적입니다. GPS 포렌식 분석을 통해 김 씨가 의혹 당일 해당 유흥업소에 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행 의혹은 더욱 짙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GPS 기록은 성폭행 의혹의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양측 진술과 증거 자료들을 통해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어제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에 간 사실만큼은 인정했는지 여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경찰은 피해 주장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김 씨를 압박했을 것으로 보이고 김 씨도 이에 맞서 적극 반박에 나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모 씨 측이 성폭행 의혹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건모 씨 변호인은 취재진의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들과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어제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말씀하신 분들과 그분들의 말씀과 다른 여러 자료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문제를 제기한 분들의 말씀, 즉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당시 김 씨는 소주를 마셨고 피해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단둘이 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김 씨 측은 이 주장을 반박할 각종 자료, 예를 들면 다른 곳에 갔었다는 알리바이 자료를 제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해당 업소에 갔다면 결제 내역이나 관련자 동성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직 자료 제출에 대해 경찰은 공식 확인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김건모 씨가 조사를 마치고 당초 계획에 없던 공식 발언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혹을 해명했다고 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여전히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영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어제 강남경찰서 근처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김건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바로 그 시간대였습니다. 가세현은 방송에서 경찰이 2016년 당시 김건모 씨의 동선을 완벽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포렌식을 하면 움직인 위도와 경도까지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확인할 만한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주장대로 피해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이 일관된지 그리고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는 김건모 씨의 반박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경찰서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네, 4.15 총선 오늘이 D-9
90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총선 출마자 오늘까지 사퇴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공직에 있는 출마자들이 줄줄이 사표 제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련해서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발 총선 열차 마지막 탑승객 명단에 어제 청와대 참모진 3명의 이름을 올렸는데 누구보다 관심은 고민정 대변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자주 뭐 언론에 내비쳐지기도 했었고 또 뭐 약간 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네. 개인적으로 뭐 문자, 여러 이런 인터뷰 메시지를 내용 자주 예.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뭐 이미 얘기는 사실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제 결심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40여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역대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일단 출사표는 던졌는데 아직 출마 지역은 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지역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현미 윤해 장관 지역구도 거론이 되고 있고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 지역구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동작을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어디가 좀 유력해 보이십니까? 그렇죠. 어제 전략공천지 13곳을 선정을 해서 예. 발표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 윤곽을 당내에선 잡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잡혀 있다. 네. 예. 뭐 지금 이제 고향 병정 그리고 광진을 뭐 이렇게 동작도 지금 얘기가 됐는데 여론조사를 계속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돌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전략공천 지역을 이렇게 선정했다는 얘기는 대략 전략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잡았을 것 같고요. 고민정 대변인도 아마 그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흘 뒤부터는 공천 후보자 접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민주당 당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흘 사이에 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상으로 볼 때는 이미 윤곽을 잡고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큰 판은 짜져 있을 네. 것이다. 예. 자, 이번 총선 앞서 이종훈 평론가 얘기했듯이 청와대 참모진들의 대거 출마가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총선 출마를 결심한 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실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청와대든 또는 시민사회든 학계든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자원들이 총동원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청와대 출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 출신이라고 특별히 가산점을 받거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뭐 필요하면 경선도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데 윤건영 실장 지금 출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구로을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전략공천 지역 13곳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발표했는데 구로을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뭐 전략 공천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 근무했다 그러면 일종의 프리미엄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윤건영 전 실장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다른 후보자들, 다른 지역에서 이제 뛰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출신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일종의 이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청와대 거예요. 명함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비단 이번 정부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당시에도 뭐 친박 공천 또 친박 간별 뭐 얼마나 논란이었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출신이다 그러면 이제 이른바 간별 과정도 별로 필요 없는 거죠. 예, 자동 인증이 돼버리는 이제 이런 식이 이제 되기 때문에 뭐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를 지금 청와대에 차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근데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의 총선 출마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네, 과거 사례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 숫자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다 조사하거나 숫자 집계가 좀 다 달라가지고 한 예. 70여 명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앞서 40명 말씀하셨던 된다는 40명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예. 도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집계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관까지 전부 포함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사람까지 다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숫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과거 사례 말씀하셨지만 좀 차이가 있는 점은 과거에는 당내에서 일단 여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비박계라고 하는 유승민 의원한테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다른 한쪽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총선 공천이 이루어졌거든요. 또 의도적으로 공천을 하고 진박 공천을 이라고 해서 그래서 당내 갈등이 먼저 불거지고 그러면서 선거판이 아예 어그러지거나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출신이 많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지역구에서 열심히 예비 후보로 활동했던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점들은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청와대 출신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또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일단 싶어요. 이겨야 하니까요. 네, 물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공천이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력도 없는 후보인데 누구랑 가깝다는 이유로 청와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내리꽂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천 잡음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선거판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또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뽑는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 자체를 뭐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걱정되는 바가 좀 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번 정부는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 거의 국정을 주도하다시피 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뭐 당까지 청와대 당을 만들 참이냐는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당청 갈등이 없는 게 외견상으로는 뭐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총선 당시에 당 대표하면서 그때 인재 영입 많이 했고, 예. 이른바 친문계로 많이 공천을 좀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당내 분란이 별로 없는 것처럼 외견상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건전한 당청 관계에 지금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청이 너무 갈등을 빚어서도 안 되나. 그러니까 청와대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쪽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청와대 정부에 이어서 뭐 이 더불어민주당까지 청와대 당이 돼버렸다고 전제했을 때 과연 그렇게 이렇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물론 이제 이번에 뭐 보니까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청와대 뭐 문재인 대통령 덕볼 생각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는 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잘 조율을 좀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 정부 아니었던 정부가 있었나요? 사실은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하는 것 맞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청와대 정부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뭐 부정적인 뉘앙스, 일종의 프레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간다. 뭐 물론 청와대에서 참모로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기여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계속 뭔가 이렇게 새롭게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의 입장이나 집권 여당에 있는 뭐 지도부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끊임없이 여당의 새로운 인물들이 수혈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역동성을 갖는 것 자체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공천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뭐 이제 9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을 각 당에서 해야겠습니다만, 이제 또 공정을 해치는 이런 잡음이 들리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전략 공천 지역 13곳 앞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뭐 여기 서울 종로도 들어 있고요, 용산도 있고, 뭐 광진을도 있고, 구로일도 있고, 대부분 이제 불출마 선언한 그 장관들 지역구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의정부 갑입니다. 아빠 찬스 논란이 일어선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데, 자,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는 아빠 찬스를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왜 전략공천지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략공천을 통해서 잡음이 일어나는 걸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일단 자리를 비운 곳들이잖아요.
불출마 선언을 한 곳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도 있고 출마할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다가 전략 공천을 해버리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준 곳들을 주로 전략 공천지로 선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지금 이제 굳이 왜 의정부를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세습 공천 논란을 상당히 의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것 때문에 선택은? 그렇게 되면 문석균 씨가 아마 본인은 아빠 찬스 안 쓰겠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당내 경선을 해서 치러서 그 경선을 뚫고 올라가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도 보여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문석균 씨가 이 공천이 되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진 것 아닐까 이전보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자,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눈에 띄는 인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지금 하명 수사 의혹 정점에 있는 황운하 경찰 지금 인재개발원장인데요. 자, 어제 그 사직원을 내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저희 이제 비디오 파일 준비되어 있는데 좀 넣어주시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명퇴 수당을 받아서 20년 된 낡고 녹슨 승용차를 바꾸려던 소박한 계획도 무산됐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명퇴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차는 못 바꾸는 상황이 됐고요. 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근데 이 앞부분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이런 출사의 변을 내놓고 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도대체 뭐 어떤 측면에서 본인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불이익 받으신 게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본인은 뭐 더 이제 뭐 경찰 쪽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그 김기현 하명 수사 관련한 그런 논란 때문에 그러니까 총선 출마하는데도 좀 애로가 생겼고 또 뭐 경찰 쪽에서 더 잘 나가는 갈 수 있는 기회도 좀 상실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평균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인식의 격차가 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네. 일단 명예퇴직은 거부돼서 이제 사표를 제출을 한 건데 사표를 제출하면 바로 출마 자격은 생기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이제 이 경우에는 수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서 허락을 해줘야 사직을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제 사직원을 이제 내놓은 그런 거죠. 네. 그러면 황운하 전 총장이 어디에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지금 대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은 뭐 서울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뭐 당과 협의하면 서울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대전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서는 조금 좀 엄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황운하 총경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의자도 아니고요. 참고인 조사도 안 받았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보조차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언젠가 수사 받을 거야, 조사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황운하 총경이 얘기하는 거는요, 단순히 뭐 이번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경찰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종의 이제 시쳇말로 총대를 메고 나섰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검찰이 자꾸 자기를 향해서 뭔가 그 칼날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같이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그러니까 별로 억울할 일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뭐 이거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번에 판사들도 그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야 막론하고 인재 영입으로 판사들을 지금 영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뭐 이렇게 정세균 전 의장이 이제 국무총리 가는 문제 가지고 상권분리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뭐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 그러니까 뭐 이해창 전 총재 경우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 이 법조인 출신들이 뭐 국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뭐 일종의 뭐 약간 반관례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좀 뭐 인재 영입이란 이제 이유 하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벌어지는데요. 예. 이거는 당 차원에서 조금씩 좀 자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입법을 하려면 법률을 좀 잘 아는 분들이 이제 필요해서 이제 판검사 출신들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총량 제한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총량 제한이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걸 뭐 제도화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예.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식선에서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그렇게 네.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각 당에 이제 그런 바람을 좀 전하고 싶네요. 예, 바람입니다. 뭐 예. 일선 판검사 출신까지 사실은 정치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지적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대법관 출신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많죠. 예.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렇죠. 전 연상교 원내대표도 뭐 그렇고.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박범계 비롯해서 의원도 굉장히 그렇고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고요. 다만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판결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검사가 내가 조만간 어느 정치권으로 갈 테니까 거기에 입맛에 맞게 수사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휴지기를 둘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규정을 그 정도의 규정을 네, 마련하는 뭔가를 것이 만들어서 좋겠다. 예. 그걸 이제 뭐 당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뭐 법원 차원이든 아니면 검찰 차원이든 네. 최소한 그런 정도 규정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총량제보다는 뭔가 휴지기를 둘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네.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자 그런가 하면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선거철에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그런데 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한 한국당 역시 같은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떤 논란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 국민 무료로 씁시다. 공짜 와이파이에 취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민답게 무료 와이파이 전국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고요?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 되겠고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그 꿈이 있잖아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말이야 방구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말이야 방구야? 더불어민주당 공약 모임? 네, 뭐 예민할 때라서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때긴 합니다. 지금 장애인 비하 발언 때문에 여당 대표가 구설에 올랐는데,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더 지금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죠. 사과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심결에 이제 나온 이제 예.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도 이야기하다 보면 무심결에 그런 실수를 간혹 해요. 예. 간혹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저희보다 더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파장을 상당히 낳을 수도 있는 예. 것이고 더군다나 뭐 훨씬 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뭐 이해찬 그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워낙 과거부터 이 센 발언을 많이 하시다 보니 구설이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지금 뭐 그 논란이 계속 지금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비유도 하시지 마시라 아예. 그게 가장 언급을 하지 말아라. 예, 그게 예. 뭐 가장 그 뭐 장애인 분들이 듣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를 일종의 관례로 좀 만들어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당 뭐 당연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직 내려놔라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 근데 문제는 한국당도 지금 이 비판을 하면서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된 발언을 한 사람이나 비난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 듣기 딱 좋은 상황.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런 상황을 조금 더 호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치공학적인 말씀입니다만 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 발언 보면서 이미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살생부 파동이 한창 일고 있을 때 새누리당 배경막이 생각났어요.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 이거 뒤에다가 붙여놓고 난 다음에 옥새 파동하고 다 했거든요. 그게 희화화됐어요, 선거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그러니까 당시에 새누리당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꼭 지금 여당이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야 한다고 하는 심정으로 발언 하나하나에도 다 조심해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민심에 역행하지 않는 말도 중요하고 이제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들도 많이 내놔야 될 텐데요. 국민들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도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자,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원상 회복시키는 게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거론이 돼 있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 인터뷰 내용 함께 듣고 오시죠.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뭐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사구. 네. 거기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타겟은 일단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여당이 이쪽 좀 민심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그런 차원으로 그런 차원은 아닐 것이다. 아니고요. 예, 예. 뭐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이 주도력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요.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강북으로 퍼지고 그게 수도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남 집값을 먼저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강남 집값이 사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목이 아플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평당 1억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 정도는 일부 아파트의 사례라 할지라도 뭐 과거에는 평당 4천만 넘어가도 이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가격이 올랐냐고 얘기했는데 예. 뭐 7, 8천 막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럴 때 좀 강력하게 부동산 정책들,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강력한 시그널이 분명히 있다. 부동산은 심리인데 네. 이 부분의 의지를 표명한 것만으로도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금 출처 조사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 이미 신호가 갔기 때문에 지금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카드를 주머니 뒤적뒤적 하다가 이거 뭐 잘못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설익은 정책들을 괜히 자꾸 꺼내려고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또 오히려 시장에 거꾸로 혼란을 주거나 국민들한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율된 정책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카드를 꺼내되 지난번에 정책들이 먹힐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라도 좀 더 강력한 정책이나 아니면 대책을 꺼내더라도 그 전에 설익은 대책들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특히 지금 파장이 되고 있는 것이 강기정 정무수석의 매매 허가제 검토하겠다 이 발언입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이 나오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농담이 올라왔더라고요. 치킨 값이 많이 올랐다. 일주일에 치킨 2마리 이상 사 먹는 사람한테 치킨세를 매기고 치킨 구매 허가제를 실시해야 된다. 뭐 이런 농담, 물론 이제 농담으로 올라왔겠습니다만은 전체 민심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갸우뚱하는 민심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도입을 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회주의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그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다시 내놓는지 네. 조금 의아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이런 발언을 예. 청와대에 있는 핵심 참모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일차적으로 좀 들고요. 그리고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간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예. 그동안 경험칙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주법 한다 그래가지고 뭐 술이 다 근절이 되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쫓아가면서 보완하는 그런 대책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강남보다 훨씬 더 서울 시내에도 주거 환경이 월등한 강남보다 예. 월등한 곳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로 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시장에 대한 예. 규제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일단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런 대중요법 위주로 지금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식으로 가면요. 그야말로 끝도 없이 대책 내놔야 되는데 효과도 별로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제 개인 발언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청와대 참모진들의 이런 발언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이 있는지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은 지금 8주 만에 부정평가가 50%를 다시 넘어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할 무렵이었나요? 사퇴한 직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가 한 번 이렇게 크게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주 단위로 조사하는 결과인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전의 어떤 추세가 그대로 또 반영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사를 할 때 보면은 그때 시기나 이런 거에 맞춰서 조사 방법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깐 출렁이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여론 추이로 볼 수 있겠는가. 저는 일단 다음 주 조사 결과나 이런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예. 되고요.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 둘째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을 우리가 굳이 찾는다고 하면은 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어떤 불만을 살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최근 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청원 들어온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알렸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고 예. 검경 수사권 조정도 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일주일 사이에 다 반영이 돼서 5%포인트가 이렇게 출렁하는 현상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예. 볼 때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검찰 인사 이후에 그 여진 탓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검찰 인사가 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인사하고 나서 뭐 상당히 논란이 좀 많기도 했고 또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은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이해하시는 이제 지지층들도 있습니다만 예. 너무 과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국민들도 지금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단 여론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예. 있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 뭐 김성환 평론가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한 번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추이까지 좀 봐야 되는데 20대 민심의 변화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1호 예.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 이거 나온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 들고요. 뭐 공공 와이파이는 젊은 층에도 소구력을 갖고 있는 정책이지만 또 50대 이상층한테도 또 나름의 어떤 소구력을 갖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20대는 무당층이 한 50% 정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무당층이 50% 정도 나오는 것 안에서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어떤 긍정과 부정의 측면으로 조사한 것이 두 개가 지금 같이 병립돼서 조사가 그렇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라기보다는 정당 지지율 쪽,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쪽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20%대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9% 정도밖에 안 나온 것. 이게 오히려 더 주목해서 20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 50%가 지금 무당층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50%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각 정당이 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국정운영 평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뭐 이렇게 또 조사한 걸 보면은 남북관계, 부동산 정책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그 20대 민심 밑에 지금 흐르고 있는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뭐
우리가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투 문제부터 시작해서 병역 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취업 문제까지 좀 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총선에 어떻게 잘 그 20대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또 선거 캠페인을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20대 이번에 새로 편입된 뭐 18세 이 연령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탈이념적이죠. 자,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프레임을 걸어서 이분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면 절대 얻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런데 이제 이 기성정당들은 일종의 이제 관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념 프레임을 놓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20대는 좀 환멸스러운 거죠. 그런 모습 자체가. 네. 그런 거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이 대한민국은 언젠가는 본인들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여야 어느 쪽도 확실하게 지금 답을 못 주고 있다. 여러 가지 시대 변화상에 대해서도 뭐 타다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예. 반응이 좀 더디고 좀 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20대들은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대들의 정확한 민심이 뭔지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부터 읽어야 되겠다. 두 분 말씀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에 보수 통합 이야기 잠깐 해볼 텐데요. 이 통합 열차가 개문 발차를 하긴 했는데 이게 하루는 맑았다, 하루는 흐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 논의 참여를 선언한 새로운 보수당에서 지금 불협화음이 좀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통합 대상을 놓고 한국당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 보수당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과 만약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는다면 그거는 뭐 저희들에 대해서는 통합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겠죠. 양당 간의 보수 재건과 혁신 통합의 실질적 대화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고 좀 다 쳐낸다라고 하면 결국 누구하고 정치를 하겠어요. 예. 유승민 의원은 우리 공화당까지 합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 분명히 다시 했는데 근데 새로운 보수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히 탄핵의 강을 건너는 이 문제가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사실은 또 반대예요. 예, 우리 보고 지금 자꾸 뭐 통합 뭐 이런 쪽에 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하는데 저 새로운 보수당 쪽하고는 난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이게 그야말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통합을 하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아니면 끝까지 우기다가 그냥 따로 각자의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정병국 의원이 이제 좀 아쉬움을 토로한 부분은 그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너무 원칙만 지금 고수를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전 대표의 장점인 동시에 저게 사실은 네. 단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나치게 그 원칙을 좀 고수하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원칙을 고수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네.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그 원칙을 무조건 끝까지 고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예.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꼭 정답이냐 아닌 경우도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유연성은 예. 좀 발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평론가께 짧게요. 지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귀국 마지막까지 지금 정계 개편의 변수로 남아 있는데 일요일에 일단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일성으로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일단 제일 큰 관심은 보수대 통합이나 이런 쪽으로 세력을 만들어서 같이 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큰 관심거리인데요. 그렇죠. 지금 19일 날 들어온다는 거 보니까 보수 통합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독자 생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동안 한 1년 7개월 정도인가요? 휴지기를 가졌기 때문에 공항에 들어올 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또 모호하게 이념에 찌든 뭐 대한민국 정치 바꾸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안철수식 정치가 뭔지 좀 구체적이고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좀 이미지가 와닿을 수 있도록 정치 지향을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어느 예. 쪽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라고 해서는 자기 집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러면 어느 양쪽에서 좀 빨리 올 만한
그럴 만한 정치 메시지를 내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추상적인 말보다는 네. 뭔가 좀 구체적인 워딩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직 정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알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들어와서 어떤 말을 일성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아닌데 뭐 사진을 찍어.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시는 것들 맞죠? 뉴스가 안 되게 해드릴게요. 오늘 뉴스가 안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기대하지 마세요. 이 전 총리께서 생각했을 때 이번 선거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개인적이라도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다 어려움이 있죠. 평론가들이 많이 날마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대표께서도 총선 역할 강조하셨고 또 특히 그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네, 총선이 중요하다고까지는 하셨지만 왜 중요하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저도 이 다음에 할게요. 대표께서도 오늘 총선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네. 총선에서 좀 어떤 역할을 대표님도 핵심적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신 걸 제가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생각하시는 역할은 그럼 좀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당에서 나한테 어떤 책임을 질까를 내가 궁금하다는 뜻이지 내가 생각한다 처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종로 출마 얘기가 좀 있는데 좀 확정은 지으신 건가요? 그거 역시 확정의 주체는 당이지요. 제가 종로로 이사하게 됐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 종로 이사를 결정하게 된 좀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곡해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제 청년 시절에 제일 많이 산 곳이 종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추억도 많이 있고요. 또 이런 말하면 종로 뭐 확정적 또 이런 제목 나올까 봐서 말을 못 하겠는데 예, 효자동, 부암동, 평창동, 창신동, 신문로 제 청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학교도 종로구에 있었고요. 종로 출마 윤곽이 잡히는 시기가 좀 저희가 언제로 예상하나요? 저도 궁금해요. 다음 달 초쯤에 종로로 입주하실 예정이라고 좀 들었는데 네. 혹시 준비는 잘 돼가시는지. 뭐 이사는 이삿짐 센터가 더 많은 일을 하니까요. 중증 외상 분야 권위자인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유희석 의료원장으로부터 욕설이 섞인 폭언을 듣는 녹음 파일이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외상센터와 다른 진료과 협진 문제 때문이다. 아니다. 직원 인사 때문이다. 이렇게 욕설이 나온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엇갈리는데요. 여기에 이 외상센터 병실 부족을 병원 측이 외면했는지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욕설을 한 건 사실이고 아주대 의대 교수에는 유 의료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는 이국종 교수의 한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징계구가 하신다 그랬죠? 가서 하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자를 거예요. 아마 신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백탈했어요. 아주 저는 지긋지긋해요, 지금. 이거 마저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의료원장 병원장이 저를 시발해놔서 저희 또 우리 행정직도 시켜가지고 줄줄이 사진 찍어가지고 이국종 때문에 병원이 개판됐다고 선생님 지난 16일 날 내가 우리 회의록 보여드려요? 그럼 이제 핵 날아가는 거 보셨죠? 핵 때문에 민원 몇 개 들어왔다고 자르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네, 이 중증 외상센터 생과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오고 가고 또 많은 인력과 약품, 수술 기법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지급 비용의 합계인 의료 수가는 한정적입니다.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는 커지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7년 통계를 보면 조사한 세 곳의 센터는
외상 환자 1인당 평균 145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외상 환자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병실을 비워놔야 되고 어떤 환자가 올지 모르니까 며칠에 입원할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시켜놔야 될, 비워놔야 될 병상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외상 환자에 대한 수가가 높냐? 그게 또 아니에요. 네, 대신 정부는 권역 외상센터에 지원금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센터가 실제로 환자 몇 명을 진료했느냐가 아닌 권역별로 매년 정한 금액이 교부된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국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몰리잖아요, 환자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항상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환자 한 명당 얼마 정도가 손실이 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결산하는 것처럼 급하게 엔수를 해가지고 그걸 다 재정 지원을 하면 되는데. 네, 사실 이 외상센터 업무가 정말 고됩니다. 의사야 그나마 전문 분야가 있지만 진료과가 자유로운 간호사는 구하기가 정말 어렵고 실제 이 통계를 보면 인건비 지원금을 50%도 채 못 쓴 외상센터도 많습니다. 아무리 모집을 해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지방 권역 외상센터의 인력 유인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지원금이 남았다는 이유로 올해 인건비 예산을 31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응급실이라던가 외상센터 이런 데가 일이 굉장히 고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간호사 뽑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의사들이 그런 필수료를 하는 과들을 안 하려고 해요. 지난해 기준 정부는 532억 원을 권역 외상센터 지원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환자당 손익 계산서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인데요. 환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의 개선, 그리고 중증 외상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사설이 아닌 국공립 중심 개편은 어떨지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늘어난 정보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 유해 정보에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네, 오는 20일부터는 고가 1주택자의 SGI 서울 보증을 통한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2-16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모든 보증부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지난해 11월부터 제한된 상태입니다. 다만 20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SGI 서울 보증을 통해서 규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오늘도 예년 수준의 한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인 지금도 한기 때문에 몸이 움츠러드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0.6도로 올랐었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전까지는 보온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에는 나흘째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이 5도, 광주와 대구 6도, 부산 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모레 낮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휴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 다시 눈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앤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